그림 얘기하면 너무 그 눈빛이 하트가 돼가지고. 그림 얘기밖에 뭐 다른 거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부산에 개인전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어떤 작업 좀? 뒤에 보시는 그 도시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제가 도시 작품 한 2013년 음. 사비나 미술관 이후 도시 작업을 안 했거든요. 네네. 물론 중간에 뭐 조금씩은 또 몇 작품은 하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 시리즈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만에 새로운 유형의 도시 작업으로 선보일 생각이. 아, 이번 전시 때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추상 작업으로 개인전을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사실 그 오래전부터 한 20년 정도 이 터치들이 질감, 어떤 이미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정말 이제는 해야겠다. 부딪혀보자 하고 이제 집중을 해서 개인전을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새로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반응은 좋았죠. 무엇보다도 제가 20년 정도 속에 뭔가 응어리졌달까요? 하고 싶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냈다는 그 후련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져서 도시 작업도 되게 그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런 계기가 된 시리즈가 도시인데요. 확실히 그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예전의 도시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들이 녹아들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2013년도 했던 도시 느낌과 네. 지금의 이제 하고 있는 느낌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졌는지. 그 예전엔 도시 야경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하고 닮았고 도시 형성 자체가 인간하고 밀접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경으로 대표되는 라스베이거스나 타임스퀘어, 신주쿠, 뭐 홍콩 직접 가서 촬영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그 욕망의 그런 것이 좀 한계도 있고 제 자신이 오히려 그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연의 그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그런 것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우고 긁어내기도 하고 그런 이후에 지금의 도시는 그 욕망의 그 도시보다는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자연의 그런 생멸의 감각이 그리는 과정에서도 기법에서도 묻어나는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그런 게 힘든 일이 밀려왔어요. 힘든 일이라면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제가 화재가 음, 2번 있었어요. 음, 좀 한 번도 겪으신 분. 2번이나. 네네. 네네네. 한 번은 제가 본 화상을 입고 작품이 되어서 좀 타고 비교적 큰 길 옆에 있어서 빨리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를 했었지만 2017년 12월에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한 20년 다 잘 보관을 해놓은 거기에 화재가 나면서 다 타서 그것이 엄청 저에게는 크게 충격으로 왔고 황망함과 그 허무함, 공허감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 우울증이 오고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작품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하나하나마다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연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밥을 한 끼를 먹어야 되나 물감을 사야 되나 할 때 주저없이 한 끼를 굶더라도 물감을 사서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한 번에 딱 소실이 되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픔들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좀 다르게 인식했달까? 작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이 순간 그 하루하루 이거의 소중함.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두렵고 뭐 나하고 거리가 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것에서 되게 직접적이고 가깝게 이렇게 오게 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인식하고, 까르페 디엠, 현재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기고,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크게 다가오고, 그것이 작업에도 반영이 되고. 화재 사건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좀 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시간이 길으니까 이제 드로잉하고, 병원에서 나가면 어떤 작업을 할까 할 때 무엇이라도 좋다, 그냥 정말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그 색상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 추상 작업까지 다룬 이후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자유로워졌다랄까요. 그리고 사실 붓터치 자체가 이미 저는 대상이에요. 그림 자체가 대상이에요. 시각적 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 그림 그 자체가 시각적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작업을 좀 하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림도 좀 되게 빨리 그렸다랄까요? 좀 약간 표현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했고요. 그랬는데 그때도 뭐 선을 되게 반복적으로 쓰고, 그건 되게 좀 저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고요. 감수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내가 작가로 해야겠다 좀 생각을 가져셨는지. 저는 처음부터 그냥 작가 되고 싶었고, 여기에 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술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서 이제 갔죠. 제가 입시할 때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수채화 때, 보통 어두운 부분 이럴 때는 그 약간 반사광 이런 부분은 무채색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거의 불투명으로 했어요. 화이트 섞어서. 입시 때 그거 기억나요. 교수님이 이렇게 쭉 들어, 자네 수채화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색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컬러를 좀 잘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 결핍 때문에 컬러를 정말 형광색까지, 안료까지 다 다루고, 컬러에 굉장히 예민하고. 약간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스토리가 비슷하네요. 저랑.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수채화를 좀 못해가지고 색에 대한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선생님도 그렇지만 색을 잘 쓰는 작가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들이. 사실 그 학교도 딱 합격을 하고도 돈이 없어서 못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이웃집 형님, 우리 소를 파는 게 있는데 그 목돈을 좀 빌려주마 해서. 아, 옆집에 형님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힘들게 대학교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들어가서도 제가 떠돌이 생활을 했다니까요. 벤치에서도 자고, 갑자기 그냥 부산으로 무전여행도 막 다니고, 도착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북하고 연필 꺼내서 막 길거리에서 저 초상화 그리고 그거 판매해서 뭐 먹고. 상당히 실전적인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네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조교님이 이렇게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오면서, 누가 여기 지원해봐, 여기 정말 좋은데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어디예요? 그랬더니 한국조폐공사인데 연구소라고, 도안실이다 보니까 근데 한 명을 뽑는다고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명수야 너도 같이 하자 해서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됐어요. 그때 정말 한 100여 명 정도 오고 몇 차를 걸쳐서 했는데 제가 뽑혀서 공사에 들어가서 주임연구원으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작업실도 얻고 개인전도 준비를 이제 일정도 잡아놓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분열이 오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 분열이 오더라고요. 아, 선택을 해야겠다. 너무나 좋고 그런 직장이지만 꿈이 화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표를 냈어요. 그럼 거기를 1년 반 정도 다녔어요. 1년 반 다니시고.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첫 개인전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개인전을 하고 뜨려고 했는데 첫 개인전 때 와이프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아, 결혼하고. 아, 그러니까 독일은 못 가고. 네. 아, 한국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정착을. 네.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또 유명 작가
어시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조금씩 알바를 하면서 지내왔죠. 저 같은 경우 특히 그 항맥, 인맥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의하거나 도움받을 만한 데도 없고 이런 유형의 작업을 처음 면발 풍경 발표할 때도 수량을 많이 해서 개인전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알바하면서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 정말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 해서 누님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빌렸어요. 전시 끝나고 좀 갚겠다 하고서 정말 그걸 까먹어가면서 작업을 했죠. 반응들은 정말 좋았어요. 이런 작업 처음 본다. 입소문이 이렇게 퍼져서 2번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작품도 참 매매가 잘 되겠다. 그 빚진 거를 좀 갚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점도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팔리려면 한 4, 5년 걸릴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익숙해지고 시장에서 컬렉터층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지금은 좋다고는 하지만 선뜻 투자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막 알바를 하며 조금씩 이제 빚도 갚아 나가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정말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작스레 저기서 그림을 찾고 그래서 그때 작품이 이제 다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사실 한참 이제 우리나라 지금을 따지면 이제 미술시장 이제 막 시작하는 최근에 뭐 그렇죠. 2006년, 7년 그때. 예, 그렇죠. 예.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예. 그 시장 자체가. 저도 그때 이제 그 흐름을 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다양하게 기법은 이런 흐름으로 하고 있었지만 소재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했었는데 작업들이 되게 유니크하다. 이런 작업도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갤러리에서도 전속을 하자고 하고 또 홍콩 크리스티 거기에서도 선정이 돼서 계속 나갔고 나갈 때마다 판매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작업 팔리지 않았던 것들도 거의 다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상당히 작가들한테는 정말 말 그대로 호황이긴 하지만 정신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매몰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작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괜찮네. 이걸로 갑시다. 그럼 계속 그것만 소비시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기계인가? 이걸 계속 이걸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몇 달 있으면 몇 작품 있잖아요. 딱 전속이 되면. 근데 그런 걸 계속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의 즐거움, 여유, 사색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성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기능적인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할당량 맞추기 위해서 그럼요. 예, 딱 정해놓고 네네. 이번 달은 몇 개까지 해야 돼. 현대미술은 그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그런 또 미국처럼 이렇게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게 잘 맞는 작가가 있고 아날로그의 그런 어떤 감수성 그런 감각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저 같은 이런 흐름의 작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시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른 소재를 썼을 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느낌이 올까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도시도 그런 전형적인 그런 어떤 해왔던 흐름 말고 더 움직임을 더 그 리듬을 타면서 빗물이 흘러내리듯이 분놀림을 하면서 이렇게 그린 그 시리즈도 생기게 되고 또 풍경을 그리다 보니 거기 사람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좀 질감을 바꾸면 어떨까? 털이 감싼 것처럼 뒤에 배경은 도시지만 그 면발 같은 걸로 하고 앞에 자동차는 털이 덮은 것처럼 총 굉장한 센 도장이잖아요. 네네네네. 무기고 근데 그거를 털 질감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총 자체가 되게 희화화된다니까 부드러운 그 질감으로 인해서 그 무기의 그 어떤 두렵고 혐오적인 어떤 느낌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일상의 그 어떤 그 사물이나 이런 것이 정말 새롭게 보이고 다르게 인식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회화가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림은 납작한 평면이지만 촉각적인 이미지의 연상 때문에 총이나 해골이나 어떤 그런 도상이 전혀 다르게 오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소재들과 그런 그 방식들을 하게 된 거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자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느껴보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이렇게 모여서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막연했지만
에너지가 좀 있고 그래도 좀 저지를 수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해보자.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다 모아져서 이렇게 크게 다른 데로 뭐 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녹아들듯이 한 흐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한국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을 건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글쎄요. 그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가. 그림 얘기하면 너무 그 눈빛이 하트가 돼가지고. 그림 얘기밖에 못하는 거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음. 와, 야, 오, 감탄사 것 같아요. 감탄사 안에는 영감과 감동이 있으니까 예술은 영감과 감동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예술 아닌가요? 오늘 그 작가님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하고 작가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생명력 이걸 생각하면 제가 좀 작가님 느낌으로 좀 그렸는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그 느낌 그거에 좀 감흥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느낌 있네요. 네, 찐반응이시네요. 진짜 좋아. 네. 작가님 작업도 예전부터 봐왔지만 네. 오늘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 작가님 얘기하는 그런 붓의 어떤 흐름 이런 게 좀 느껴진다 할까? 작업하시는 작가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되게 잘 되고 네네. 깊게까지 네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도. 네. 다음에 그럼 전시장에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